네. 자, 101번부터 388페이지 101번부터 우리 오늘 분계 1시간 동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분계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비용이죠.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 월할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월 1일에 임차료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임차료 1년분이니까 이 1년분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가 1년이겠죠. 금액이 이제 3,600만 원이면 이것을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결산 시에는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결산분계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경과된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부터 12월이면 7개월입니다. 그러면 7개월분 경과 기간이 되죠. 월할로 계산하니까 7개월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3,6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시게 되면은 경과된 기간의 임차료가 계산이 되죠.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두들겨 볼까요? 3,600에다가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니까 2,100만 원 나오네요.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임차료가 되죠. 2,100만 원. 대변의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에서 차감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남게 되는 선급 비용은 3,6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선급 비용은 1,5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손익계산서에 가는 임차료 비용이 2,10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01번과 같은 수정분계를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다 또는 비용의 예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의 예상 발생. 다음 102번의 결산분계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매월 1일 날 현금으로 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매월이니까 12월 1일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1일에 받은 이자 수익에 차기분이 100만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월 1일에 현금으로 받는 이자 수익은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12월 1일에 받은 거에도 24년도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자 수익을 단기에서 100만 원을
취소시켜주고 부채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차기분에 해당되는 수익은 차기로 이연시켜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차변에 오는 것은 수익 취소가 되고요. 대변의 선수 수익은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부채 증가. 그래서 이건 수익의 이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03번의 결산 수정 분계는 무언가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정기예금과 장기 차입금. 그러면 정기예금에 대한 경과된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계산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 차입금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계산을 해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산 분계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기예금은 7월 10일 날 예금을 했네요. 23년도. 만기가 내년 7월 10일이고 원금은 1,000만원, 이자율은 연리 6%, 이자 지급기일은 만기 일자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 103번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경과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결산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경과된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이 1,000만원, 연 이자율이 6%, 1,000만원 곱하기 6%죠? 그러면 1년 이자니까 경과된 기간은 1월 미만은 1월로 하라. 이 말은 월할로 계산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인데요. 7월 10일 날 우리가 그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7월은 사실은 20일이죠. 10일 빼면. 하지만 그냥 한 달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월 미만도 1월로 한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죠. 그래서 곱하기 6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면은 이자 수익 경과된 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0만원의 6%는 60만원이고 60만원에다가 곱하기 6 나누기 12 3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자 수익 30만원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과된 거. 자, 이자 비용은 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것일 텐데 신한캐피탈에서 10월 1일 날 차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만기는 2년 후 만기가 되고 원금은 5,000만원, 연 이자율 7%로 차입을 했어요. 이자 지급일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차입한 것은 내년 4월 1일 날 우리가 이자를 지급할 거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아직 10월 1일 이후에 12월 31일 사이에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겠죠. 따라서 10, 11, 12 3개월치 경과된 이자를 당기에
결산 때 비용으로 발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7% 1년 이자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3개월 나누 12개월 얼마 나와요? 5천이구나. 예. 5천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네, 그렇게 87만 5천 원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비용 발생, 이자 수익, 수익 발생 먼저 해볼까요? 차변에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30만 원 자산이고요. 자산 증가됐어요.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 수익 발생시켜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분계가 필요하죠.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이자 비용 87만 5천 원 비용을 발생시켜 주고요. 대변에 이건 지급하지 못했죠. 미지급 비용 87만 5천 원.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예상 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의 예상이라든가 비용의 예상이라든가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에서는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들이 들어가요. 미자 돌림. 사각형이 왜 안 그러지? 미자 돌림이. 그래서 미수 수익,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 이런 개정 과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 104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 평가를 반영하시오. 단 현재까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언젠가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작년도 결산 때 9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인데 어쩌다가 오랫동안 갖고 있네요. 또 올해도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950만 원으로 평가를 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요 900만 원으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말 900만 원과 단기말 950만 원을 비교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50만 원이 증가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차변은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자산 증가 되겠고, 대변에는 단기의 수익 계정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면은 자본으로 우리가 유보를 하지만, 그러니까 수익을 단기에 반영하지 않죠. 단기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은
해당 회계연도에 바로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를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은 가격이 결산 때 오르게 되면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면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 거죠.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왜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은 그냥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하고 매도하는 증권은 그것을 손익에 반영치를 않고 일단 자본으로 잡아두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단기 매매증권은 어쨌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말에 딱 처분을 안 했지만 바로 한 달 후라도 처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투자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도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결산 때 평가할 때마다 계속 손익에 반영하면 사실 실현되지 않은 건데 그것이 손익에 그때그때 반영이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매도가능 증권은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처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는 하는데 그 하락한 부분이나 인상된 그 상승한 부분을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을 안 하고 계속 보류를 하는 겁니다. 보류를 했다가 처분 시점에 처분 손익하고 같이 반영을 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105번을 보겠습니다. 어, 105번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죠.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예, 시험에서도 종목별로 하시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 주식 종목이 2개 이상일 때. 그래서 종목별로 하라는 것은 회사별로 하라는 얘기고요. 하나의 전표로 하시오. 뭐 아무 말 없으면 대개 하나의 전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개를 합쳐서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종목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A 사건을 따져보는 겁니다. 평가 전에 잔고 금액은 2,200인데 이번 기말에 2,400이 됐으므로 200만원의 자산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200만원 증가시키고 대변은 우리가 이것을 평가 이익으로 수익으로 반영하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수익으로 발생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B사 거 하나를 더 해야죠. B사는 550만원이 평가 전의 장부 금액인데 535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하락한 만큼 평가 손실로 비용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150만원.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산을 감소시키는. 자, 이렇게 종목별로 하시오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전표를 2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정리를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를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했다면, 그랬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증가가 200, 감소가 150이니까 2개를 합산해 가지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50만 원만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50만 원만 수익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평가이익 200에 평가손실 150이니까 그 차이 두 개를 딱 차감하면은 이익이 50만 원 더 많죠. 그래서 105번의 문제의 경우는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으로 하시고 종목별로 하시오. 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셔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다음에 106번 유가증권 문제입니다. 106번도 유가증권 평가인데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06번 문제 읽어보면은 다음의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기말 결산 분개를 하시오. 22년 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2년 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850에 취득했는데 870이 됐죠. 그러니까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이 단기에 2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또 가격이 올랐네요. 네, 올랐으니까 차감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상계 처리할 건 없네요. 그러므로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다시 증가시켜주면 되죠. 872, 960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90만 원이죠. 90만 원. 90만 원을 증가시키는 분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자산 증가가 되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0만 원. 이거는 차변은 자산 증가지만 대변은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알고 있죠? 자본 증가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7번도 매도 가능 증권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2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의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 말은 뭐냐? 작년 10월 1일 날 500만 원에 취득해 가지고 작년 결산 때 공정가치인 480으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2년 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20만 원이 단기에 2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격이 이번에는 올랐어요. 작년 말에는 떨어졌고 금년 말에는 올랐습니다. 3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기에 증가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상계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다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상계 처리해야 돼요. 20만 원 있네요. 그러니까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제거하고 1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작년에 있었던 거 이걸 먼저 처리하고 상계하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이 남아있죠. 그것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 두 개가 다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모두가 다 자본 증가입니다. 두 개가 다 자본 계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년도에 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30만 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오른 거 30만 원 전부가 다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없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그냥 30만 원으로 분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 이상 단기로 2월되어 있다면 이번에 분계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표시될 것이 없는 거죠. 아예. 그거 상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 전기 말에 20만 원만 단기로 2월됐기 때문에 그거 상계하고도 10만 원이 남으니까 그 1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자, 유가증권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그 밑에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108번 보겠습니다. 자, 108번은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 가능 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3,600만 원이 되었다. 장부상 매도 가능 증권 잔액은 4천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3천만 원이 2월된 상태다 이 말이죠. 자, 평가 이익이 3천만 원이었고 전기의 장부 금액이 4천만 원이 2월됐는데 이번에 가격이 4천으로 떨어졌어요. 4천으로. 그러면 가격이 4천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천을 먼저 상계하고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300만 원 상계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 원 이렇게 차변이 돼야 되고 대변은 장부하고 지금 400만 원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가 400만 원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차변에 있는 저 두 개는 자본의 감소, 대변에 있는 건 물론 자산 감소, 예, 두 개가 다 자본 감소. 자본이 400 감소했고 대변에서는 자산 감소. 자산이 400 감소한 거예요. 자본 감소, 자산 감소. 다음은 109번을 보겠습니다. 109번요.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외화 자산? 장기 차입금. 개정 과목하고 지금 위에 설명하고 좀 안 맞네요. 회사가 보유한 외화 부채라고 이걸 좀 고쳐야 되겠네요. 네. 맞지가 않아요. 설명, 예, 밑에 지금 개정 과목은 장기차입금인데, 자, 그래서 장기차입금이라고 한번 장기차입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회사가 보유한 외화 자산이 아니라 외화 부채입니다. 예. 자, 관련 손익을 인식해라 하는 말은 결산일의 환율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외국은행으로부터 15,000달러가 이제 차입이 있는데 23년 9월 10일 날 차입을 했고 발생일의 환율은 1달러당 1,350원이었는데요. 이번 결산일 12월 31일 날 환율이 1,400원으로 50원이 달러당 50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의 환율 인상분을 계산을 하면은 15,000달러니까 15,000달러 곱하기 50원이 올랐죠. 1달러당 50원. 이렇게 하면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환율 때문에 증가했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75만 원이죠. 515, 525, 515, 75만 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인식해야 돼요. 외화 환산 손실. 대변은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이제 외국은행 무슨 은행이 되겠고 75만 원 부채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발생했고요. 부채 증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외화 자산이었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죠.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좋아요. 오른 것만큼 자산이 증가해주고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해주니까. 하지만 외화 부채의 경우는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부채가 더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1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은 전액 실버사에서 2022년 10월 1일에 3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10,000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10,000를 차입했는데요. 작년 10월 1일 날. 그러면 우리가 작년 결산 때 환율 차이는 작년 결산 때 손익에 반영을 한 거예요. 네,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23년 결산에 반영할 것은 작년도 말 환율하고 이번 23년도 결산일의 환율하고 요 두 개만 비교합니다. 이 두 개만. 그러면 또 50원이 올랐네요. 1120원인데 1170원이 됐어요. 그럼 $10,000 곱하기 50원만큼 부채가 증가되고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9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50원 곱하기 10,000원 하면 50만 원이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실버라는 회사 50만 원 부채 증가시켰습니다. 아마 교재에서는 109번 문제를 외화 자산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다가 밑에 여기 개념 과목을 좀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110번은 외화 부채로 문제를 낸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개념 과목이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자산이면은 외국 은행에다가 예금한 걸로 봐야 되겠죠. 외국 은행에 예금한 걸로. 그래서 이제 외화 정기 예금이라든지 그렇게 개정 과목을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110번 50만 원 환율이 증가해 가지고 외화 장기 차입금에 부채가 증가하고 그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번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11번은 결산일 현재 다음의 외화 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12월 31일 환율은 100엔당 1120원이다. 자, 100엔당 1120원이니까 1엔당은 11.2입니다. 11.2. 자, 예금이네요. 외환은행에다가 엔화로 예금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318만 엔을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금은 한화로 예금할 당시에 3,466만 2천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한화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일의 환율이 11.2원이니까 11.2 곱하기 외화금액 318만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318만) 원이 아니라 n이죠. 318만 n 곱하기 11.2 3,561만 6천원 나오네요.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게 지금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3,561만 6천원이 현재의 가치예요. 여기서 장부 금액을 빼가지고
그만큼을 장부금액을 보통예금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4662 000 95만 4천원을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외환은행 954,000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954,00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정부 보조금 1억 원으로 7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취득원가 1억 5천만 원 이거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내용연수는 4년이며 월할 상각한다. 자,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그런데 취득원가는 이 장치니까 이제 기계장치잖아요. 시설장치니까. 기계장치는 1,50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 안에 정부보조금이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보조금 상각과 감가상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내용연수 4년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표시가 없으니까. 7월 1일날 구입해서 월할로 상각하라 그랬으니까 6개월치만 상각해야 되겠네요. 6개월치 7월 1일날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억 5천만원 취득원가를 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을 일단 해볼까요?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느냐 1억 5천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4 나누기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2로 6개월치니까 절반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1,875만원 나오네요. 1,875만원. 이게 감가상각비. 그러면 정부보조금도 상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부보조금 상각도 정부보조금 1억 원을 4년 동안 상각할 거니까 1년에 얼마씩 나누기 4로 근데 이것도 6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또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이번 결산 때는 정부보조금을 얼마 상각해야 되느냐 1250 그래서 감가상각비 1,875만원 먼저 분개하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상각 1,250만원 분개 그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1,875만원 비용 발생시키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상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쓰죠. 1875만원.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 분계가 되겠고, 정부보조금 상각분계 차변에 정부보조금 1250만원. 자, 이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므로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각을 하려면 차변에다 상각해야죠.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다 상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변은 이걸 뭘로 기록하느냐? 우리가 지금 비용 처리를 1875만원의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이 1억 5천만원 기계장치 취득원가 1억 5천만원이 전부 다 우리의 자산으로 취득한 거였다면은 비용 처리를 1875만원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안에는 1억 원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만큼만 비용에서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 비용이 바로 감가상각비 1250만원을 차감시켜 준다. 1275만 1250만원. 이렇게 되면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1875만원이 아니라 이걸 빼가지고 625만원만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625만원이 실제로 비용인 거죠. 정부보조금 상각한 거는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순수한 회사의 비용은 자기 부담액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만큼만을 회사 손익에 반영하는 거고,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을 이와 같이 비용에서 다시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만큼을 비용에서 또 빼주는 이런 식의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말이죠, 결산 때 이와 같이 감가상각비 분계가 2번 이루어진다. 감가상각비 발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을 상각하면서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해주는 이런 회계 처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13번부터 우리가 내일은 113번부터 해보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